이제 만나라. 이제 만나라. 이제 만나라. 이제 만나라. 이제 만나라. 나와서 전화는 남편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400회 특집 이만갑 가요제입니다. 사랑의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기회를 딴 하늘을 봐. 대결을 펼칠 양팀을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보란 듯이 승리를 안아오겠다. 보란 듯이 팀. 단숨에 상대를 제압해버리겠다. 단숨에 팀. 내일도 다시 와줘. 준비하고 기다릴게. 이미 소용만 원하는 이름만 하나, 둘, 셋. 어머. 나의 곁에 있어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흑백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근한 슈퍼맨 우리 대신에 한타하란 맛에 아주아람 가족 진짜 너무나 무대 너무 즐기면서 신나는 무대 보여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정다운 씨를 보고 너무 깊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보란듯이가 이겼습니다. 가온아. 진짜로. 우리 락삼 씨, 리스펙.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연습을 너무 안 하고 제가 창피할 정도인걸요. 아랑아, 저 아저씨 다운이 오빠, 아랑이 어떻게 봤어요? 재밌었어요? 멋있게 봤어요. 아주는 어떻게 봤어요? 나도야. 저도요. 축하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아랑이? 자,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00회 특집 이만갑 가요제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분위기가 계속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번 4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남북 듀엣 대결입니다. 네, 듀엣 대결은요,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창력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예, 화합, 봉합, 예, 자연스러운 관계, 관계. 이런 거에 좀 중심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남북 듀엣 대결 먼저 보란듯이 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 없어도 서러움만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
가지 오늘도 살아갈 우리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지나간 꿈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너무 잘한다 진짜. 이러는 네가 정말 미워 다시는 생각 말아야지 저거 뮤직그 맞아 지금? 아 이상하다. 통합다 도와주세요. 자. 아, 웃겨. 아, 잘 들었습니다. 아주 눈물이 왈칵 터질 뻔했어. 아니, 두 분이 어떻게 호흡은 잘 맞은 것 같으세요? 예, 마음이 진짜 맞은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왜 노래하실 때 네. 손은 왜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그러니까 포즈를 잡는다는 네. 게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하는 요거 하느라고 한 겁니다. 아 뭔가 아시네. 김혜우 씨 노래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너무 멋졌습니다. 아,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돈 많이 썼습니다. 신사동의 코인 노래방에서 7,000원 썼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비대 최종원 선생님 그리고 주민영 씨 멋진 최브라더스 공연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분들 난리 나셨어요, 지금. 어떠세요? 아, 저 지금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웃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깜짝 놀란 가창력과 연기력 감동적이었고요. 저는 막 립싱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맞아. 라이브였죠? 라이브. 내 맘 언제까지 내 맘에 이렇게 너의 품에 안긴 내 맘 라이브였죠? 라이브. 이래서 안 되는 줄 알아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진짜 라이브였어요? 젖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이번에는요 북한 동요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 팀 이름은 고목나무와 매미. 북한 동요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 팀 이름은 고목나무와 매미. 결과 나왔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목나무와 매미 팀입니다. 근데 매미가 어디 갔지? 매미야. 아, 일중나무야. 여기서 벼락 맞은 것처럼 왜 서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매미가 아니라 윙윙 꿀벌이야. 아, 그래 꿀벌송이야. 그래 너 근데 키가 150은 된다고 하지 않았니? 야, 너 이래봐도 작은 고추가 매운 걸 모르냐? 그래. 어쨌든 우리도 노래 한 곡 좀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꿀벌이 준비를 했어. 북한 동요 한 곡 불러드릴게. 어때? 그래 동요 좋지. 옳았구나. 음악 주시라요. 햇님 품에 밤새 피는 교자종이 곱구나. 해바라기 곱게 피어 담장 넘어 깼고해요. 삐약삐약삐약. 띠띠빵빵 자동차 오고 가는데 큰 길에서 일중이 뛰어놀겠죠. 아이 참 송이야. 나는 달려갔지요. 일중아, 선생님이 큰 길에서 놀면 안 된다고 했어. 나랑 공원에 가서 함께 놀자. 응? 아이고 참 어느 유치원 꼬마인지 정말 용구나. 길 가던 아저씨 내가 용태요. 빨간불에 신호등 반짝 왔는데 일중이가 큰 길에서 건너겠죠. 아이고 송이야. 네? 나는 달려갔지요. 일중아, 선생님이 빨간불이 왔을 때 건너길을 건너면 안 된다고 했어. 나랑 파란불이 왔을 때 건너가자. 응? 으키키. 소년지 참, 내 집 소년지 참 똑똑하구나. 아이쿠로. 할머니 오시면 내가 용태요. 할머니, 잘 가세요. 엄마 미안. 얘들아 아빠 이러고 살아. 괜찮아 아빠는. 자, 오늘 연주해주신 설미 씨도 고맙습니다. 네, 설미 씨 잘해주시고요. 우리 김일중 씨에게 첫 심사위원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나뭇가지 때문에 못 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김일중 씨에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선언한 거를 후회하진 않나요? 제가 프리를 선언한 지 이제 4년 차거든요. 네. 근데 그간 정말 잘 버텨왔는데 오늘 제일 힘들어요. 아니 근데 뭔가 모르게 오늘을 계기로 뭔가 빵 떠오를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한번 깼고 해요. 무서워. 한정희 씨. 네. 어땠어요? 두 분이 하는데. 일단 호흡이 너무 잘 맞았는데 생각보다 오빠가 고목나무
나무라서 너무 놀랐어요. 크다. 그래요. 너도 생각보다 너무 초파리 같아서 놀랐어. 우리 송희 씨 키는 여기까지예요. 예, 여기 오빠. 거듭이까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오늘처럼 귀여울 수가 없어요. 해필이면 우리 사이에 끼었어요. 그러게요. 아니 참 저희가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군요. 안녕하세요. 예. 괜찮. 형이 어디 있어? 예, 그러게요. 형이 어디 있어? 예, 그러게요. 아니, 야, 그래. 우리 한송희 씨 노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예뻐요. 나 이거 찍어라. 찍고 싶어. 너무 귀여워. Helt utan proportion. En äkta man, en sensation. Ljusåker är platsen i mitt hjärta. Jag vill allt det bästa för oss här. Därför fixar jag allt byborna.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제가 앞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정말 버틸 수가 없을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미니어처를 하나 만들어서 열쇠고리로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까지요? 예, 그렇게까지입니다. 예. 자,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 판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 들어주시고요. 한 번에 좀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저 회의를 좀 해야 돼요. 예. 아, 이건 어렵구나. 자,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 여러분, 편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했어.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이만갑 가요제. 이번에는요 400회를 맞아서 도전장을 내민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유현주 씨 소개해 주시죠. 북한에서 독학으로 노래를 터득해서 한국에서 진정한 성악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우리 이하진 동무 만나 뵙겠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꽃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요 꽃이요 이렇게 좋은 날이 이렇게 좋은 날에 그대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꽃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자, 이번 라운드 신가왕 대결 이순실 형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북한군 선전대 출신의 엄청난 실력가라고. 군대도 그냥 군대가 아니래요. 인민무력부 알제? 인민무력부는 누구나 막 가는 것이 아니야. 아주 힘든 것이요. 여기에 맑고 고운 깨꼴새 같은 목소리로 아주 북한의 조수미를 품고 있는 북한의 가수, 감성이 넘치는 뭐야 저게? 아, 김성아. 김성아의 동무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때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 주라고. 문득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난 왜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나 슬퍼서 살아야 하니. 나가고 기억하려니 내 슬픔까지도 행복했다. 믿기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정말 신가왕 무대였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북한에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대한민국에 온 이화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인민무력부 청참모부 선전대에서 4년간 성악을 한 김성화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심사평보다는 감상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평. 맞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여기가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진중하게 노래 부르기가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은 컨디션이거든요. 나무도 있고 막. 뭐 반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런데 굉장히 이 앞에 재밌었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정말 감동의 무대로 바꾸시면서 그 가사에 들어있는 정말 깊이와 어떤 한이나 애환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기 전에 초대 가수의 노래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창력과 미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분입니다. 우리 트로트계의 여신 설아윤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하나 때문에 그리움은 눈물 속에 남지어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야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살아가면 만날 수 있나 말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자, 손머리 위로 오른쪽 왼쪽.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하나 때문에 그리움은 눈물 속에 난 지워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야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살아가면 만날 수 있나 말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감사합니다. 야, 진짜 프로의 무대를 봤는데 우리가 이만큼에서 정말 멋있게 찍어드리려고 또령 노래 그러는데 간주 끝나고 그 습관이 나왔어요. 네. 자, 손머리 위로 오른쪽 왼쪽. 시키니까 하게 되대 이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자, 이제 심사위원 여러분들. 현재 4라운드까지 2대2. 자, 마지막 5라운드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사랑해. 해바라기 곱게 피어 담장 넘어 깼고 해요. 나가고 기억하려니 내 슬픔까지도. 백 개 특집 이만갑 가요제 우승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편말을 들자.
둘, 셋.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잘못 들었죠 지금? 저희가 진짜 정말로 개인의 네, 개인으로 진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세 분 다 네.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스테이크 타게 되면 줄게. 정당분 소감 한 말씀 해보세요. 정말 이번에 이렇게 경기를 펼치다 나니까 정말 우리 보람도시 팀이 정말 뿌듯하고 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분 좋은데 노래 한 자락 해야죠. 이럴 때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노라. 이야, 나가서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나가서. 진짜 좋은 때 좋은 날 맺어진 사랑 환상의 꽃으로 활짝 피었네 다 같이 오늘의 해가도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희망과 400개 축하드립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400회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아마 밖에 달이 떴을 텐데 우리 같은 달을 보고 있을 겁니다. 북에 계신 우리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중국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분들 지금 이 시간에 라오스 산을 넘고 있는 분들 그 자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갈망하시고 우리 풍으로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정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바로, 제 감독이 개그맨 권재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야, 제 감독이! 아니, 모자만 봐도 너무 재간있게 보이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 감독입니다. 개그맨 권재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재관 씨를 좀 소개를 더 해드리면 최고의 아이디어맨이. 네. 그 역대 히트쳤던 코너 중에 재관 씨 아이디어가 제일 많은 천재. 다 주작입니다. 다 주작입니다. 근데 주작 좋아요. 제가 남 터트린 얘기예요. 그 개그 콘서트에서 돈 뺏는 사람 아니에요? 예, 맞아. 그래 맞아 그 코너. 비둘기 마술단의 마술사 권재환입니다.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릭 뽕. 뽕? 없는데요? 휘리릭 뽕! 5만 원짜리가 있긴 한데 1,000원짜리가 5만 원으로 변하는 마술입니다. 일수꾼처럼 하고 나와서. 비둘기. 비둘기 마술단. 여기 비둘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저기 우리 정민희 중대장 마술 좀 하시죠. 저 살짝 하죠. 민우는 하지. 자, 불쇼인데요, 불쇼. 나 무서워. 나 딴 데 옮겨야 되나 봐. 진짜 부려. 어머, 먹어? 진짜 부려. 어머, 공책이죠, 공책. 네. 공책이죠? 네. 때리라고. 때리라고. 오케이. 됐다, 이제. 됐어. 그럼 우리 정민우 중대장의 마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장. 진짜로? 민우 잘해. 아, 근데 마술에는 원래 여자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쁜 여자. 이쁜 여자 한 명. 박은혜 있잖아요, 박은혜. 박은혜 씨 있어요. 은혜 언니. 언제 얘기해요? 예쁜 여 필요하니까 나라고 했어. 진짜? 그래, 특별히 나가줄게. 인정. 우리 언니 이뻐. 저 카드예요. 잡아요. 카드. 그냥 보시지 딱 카드예요. 카드. 오케이. 자, 내가 두근두근 이 순간 아무 데 손 넣어서 뽑아요. 아, 내가? 오케이. 아, 오케이.
뽑아요. 어디 위에 한 장만. 아래 거 뽑든 거, 이런 거 뽑든 거 뽑아. 봐요. 자, 민우 씨는 눈 감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에게만 공개하세요. 자, 요겁니다. 봤어요? 봤지?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자, 민우 중대장 시작하세요. 봤어요? 네. 됐어요. 여기 다 봤어요. 네, 우린 봤어요. 저 못 봤어요. 봤다 해도 그걸 알아맞히기 힘들어. 자, 봐봐요. 왜 자, 못 알아? 이 속에다 다시 넣을게요. 이거? 이 속에다 다시 넣을게. 이 속에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넣어요? 응. 보지 마! 보지 마! 안 봐. 넣었죠? 넣었어요? 넣었죠? 다 맞죠? 근데 이걸 제가 맞춰. 맞아요. 맞춰. 네. 근데 이기서 뽑아 맞춰. 네. 이기서 쌀 거야. 이기서 쌀 거야. 오! 이거 어떻게 했어? 바로 위에 붙는 거 아니야? 제가 한다니까 맛을. 그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더 이거 하이라이트, 어떻게 했어? 하이라이트. 야,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내가 가운데 꽂았는데. 자, 뭐야? 다 변했지. 다 변했지. 됐죠? 다이아몬드 10이에요. 아니 너무 자랑스럽다. 실수할 뻔했어. 대단한데? 야, 재관 씨 뭐예요? 그러게요. 너무 놀랍네. 우리 민우를 개콘에 영입하면 되겠다. 그래, 근데 저 복장을 계속 그대로 올까봐 난 그게 겁나갖고. 네, 이제만 날아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한일 관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노 재팬 이게 지금 굉장히 뜨겁게 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쉽게 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북일 관계도 우리 한일 관계랑 뭐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갑에서는 역대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어땠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노 재팬으로 남북 통일입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네. 요즘에 이 영상이 정말 핫하다고 하는데 먼저 보시죠. 오만망잔 아베는 과거를 어물 쪼개버리고 미국의 제재 장단에 춤추며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벌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간악한 쪽벌이들을 일본 놈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NHK 방송이 쓰레기통을 잘 뒤지기로 유명한 내문 소굴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NHK 방송의 미친 망동은 외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반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일본 반동들이 제 아무리 구린내나는 쓰레기를 보자기에 싸서 미친 개 나발을 불어대도 쓰레기는 오물통으로 가기 마련이다. 쓰레기는 오물통으로 가기 마련이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네. 온갖 비난할 수 있는 수위의 최고급의 단어들을 끌어와서 그냥 잘근잘근 씹어낸 것 같습니다. 김은정 씨. 예. 사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아나운서가 하기에는 어려운 얘기죠. 쉽지 않죠. 저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은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에 있어서는 실은 저런 북한의 뉴스를 보고 속으로는 좀 후련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지만 확실히 언어 선택이 좀 센 건 사실이에요. 예.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언어 선택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어떻게 저 필터링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쫙쫙쫙 나오니까는 저도 들으면서 그냥 등골이 오싹오싹하긴 합니다. 예. 저는 북한 했을 때 저런 욕을 이제 그 주한 방송으로 다 들었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 왔는데 절대로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분들이. 맞아, 그래서 신기했어. 야, 정말 너무 신사들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한번 들어볼래? 아니요. 한번 들어볼래? 이다가 하고 어쨌든 북한이 일본을 비난하는 뉴스는 그렇게 새삼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북한하고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항일 정신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그 근간을 두고 있고 또 김일성 집안이 백도 혈통이라 그러잖아요.
그 백도 혈통이라는 게 항일 혈통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이념과 정치 제도의 근간은 항일에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아주 어릴 적부터 반일 교육을 받는다며요. 반일 교육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일단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게 미국 놈 양코배기 때려부시기. 맞아. 그다음에 외놈 까기 놀이. 근데 이제 그런 관역을 세워놓고 이렇게 돌멩이로 까든지 몽둥이를 이렇게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하면 오각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각별 목에다 걸고 오는데 예. 일단 어릴 때부터 우리한테 배워준 노래가 있어요. 김일성이 직접 썼대요. 항일혁명 할 때. 뭐라고요? 단일 전가. 일제 놈의 발톱소리는 더욱 요란다. 금수강산 우리 조국을 짓밟으면서 살인 만행 착취약탈 도살의 만행 우리 군중을 유린하노라. 시청자분들께 저 MC로서 순서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약간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게 지금 뭐 애매하게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뿐인데 네. 한 가운데 일본인 한 분이 나와 계세요. 약간 애매해서 지금 약간 제가 미소는 짓고 있습니다만 저분이 이제 일본인이신데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분을 앞에 두고 지금 모른 체 하면서 그러게요. 너무 아니 근데 이거 2절까지밖에 안 한 거예요. 6절까지 있어요. 네, 이제부터 북한과 일본 그 오묘한 관계에 대해서 파헤쳐 볼 텐데요. 북일 관계 전격 회부를 위해서 정말 특별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일중 씨가 소개해 주시죠. 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문가는 없었다. 눈빛만 봐도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본다는 서울대학교 심리학 전공자이자 남북일 삼국의 정치 빠사기.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진짜 일본인 요시카타 베키 현 서울대 선임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아 정말 그 베키 박사님 그나저나 정말 공교롭게도 불과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일본에 대한 그런 신랄한 비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이 앉은 자리에서 심정이 어떠십니까?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제가 여기서 노래 불렀잖아요. 아주 노래가 예뻐요. 언니도 예쁘고 그런데 나오는 가사가 네, 이렇게 전문가도 모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노 재팬으로 남북 통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재팬으로 남북 통일 총성 없는 북일 전쟁 베스트 3 3위 아베 신조의 당선 비결 일본의 사라진 사람들. 오늘 일본에서 열린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5명이 24년 만에 귀국해서 가족과 만났습니다. 가족も含めての全員の帰国です。そしてまた亡くなったと言われている方々についてもですね、情報材料を提出をするようにと。 자, 일본에 사라진 사람들이 당선 비결이다. 백희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사실 지금 뭐 아베 정권이 뭐 그 현대에서 뭐 유례가 없는 정도 장기 정권에 정말 고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계기가 사실 이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고이즈미가 총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고이즈미 밑에서 스타가 된 거죠. 엄청 젊은 나이에. 그리고 또 별로 그 전까지는 눈에 띄는 그 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됐다.
일본인 납치 사건.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일본인 납치 사건은 1980년도에 그 김정일이 노동당 안에 그 대남 공작을 주도하면서 일본을 고쳐가지고 남한을 침투하기 위한 그 작전의 일환으로 일본 열도에서 무차별적인 일본인들을 납치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그 계기가 된 게 2000년도에 그 이제 그 고이즈미 총리하고 이제 그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이제 김정일이 납치 문제를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김현희라고 아시죠? 칼기 폭파한 네. 그 김현희가 이제 공작원 교육 받을 때 요거 다 내금이하고 자기가 교육을 받았다. 그걸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열도가 거기에 굉장히 좀 흥분을 하죠. 북한이 요거다 미금이를 이제 해결하겠다고 하고 나서 죽었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그 시체를 태워가지고 뼈를 보냈는데 그 뼈가 가짜였어요. DNA 검사하고 나서.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해갔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 자체는 1980년대 초반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 안 믿었어요. 네. 근데 특히 일본의 그 저희 진보적인 그 전단 쪽에서는 북한 옹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걸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지식인들도 그거를 동의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저기 2002년도에 그 북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 북한 쪽에서 그러니까 정말 뭐 파격적으로 그 인정한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일단 그 김정일 쪽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랐지만 일단 그러니까 여운적인 행동을 좀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걸 해버린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일단 사과를 했죠. 근데 문제는 그때 일본 쪽에서는 정말 그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진짜였다.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하면서 몇 명을 데리고 갔나요? 네, 그때 5명. 네, 5명. 일단 2002년도에 그때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에 오게 됐는데 그때 북한 입장은 일단 일시 귀국이다. 어머. 네, 그래서 뭐 가족 만나고 뭐 그러고 끝나면 다시 북한에 뭐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네, 그때 내보내지 않은 거죠. 일본 정부 쪽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일단 북한하고 일단 좀 관계가 좀 냉랭해졌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베가 자기가 일단 내보내지 않는 걸로 돌려보내지 않은 걸로 기억나요. 아베가 자기의 뭐 일단 건족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좀 엇갈리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납치 피해자 그 현재분 중에서도 그건 아베가 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북한에서요. 그 일본인 납치 사건으로 얻는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 정권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일본 그 식민지 배상금, 우리 한국 정부는 이제 항일 청구권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 때 받았지만 북한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식민지 배상금이 100억 달러가 되는데 이 100억 달러면 지금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한 50년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게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납치자 문제가 모든 정치인의 일입니다, 그냥.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대박입니다, 사실은. 대박인데 이제 요거다 내금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총성 없는 북일 전쟁 베스트 3 2위 화면 보시죠. 2위 조선은 도쿄의 오물장이 아니다. 지성이 낙원이라는 북의 선전만을 믿고 59년부터 북송선에 올랐던 제일동포는 84년까지 9만 9천여 명, 거의 10만 명에 이릅니다. 영상에서 본 큰 배, 망경봉호인가요? 강철호 선생님? 그렇죠. 그 59년부터
84년까지 이제 많은 제일교포들이 북한에 건너갔는데 그 제일교포들을 이제 싣고 날랐던 그 배가 바로 만경봉호입니다. 거의 뭐 186번이나 왕래하면서 많은 교포들을 날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제일교포가 한 9만 8천 명이 달한다. 10만 명 가까이. 거의 10만 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 민족 대이동 많네. 그 당시에 1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북한이 전쟁으로 거의 인력이 좀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10만의 제일교포들을 흡수하면서 인력과 자원을 동시에 이제 북한이 끌어들인 거죠. 어디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니카타에서 청진 원산으로 이제 실은 나른 겁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거는 뭐 기국 사업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도 기국 운동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전쟁 지면서 그 일본에 있었던 그 제일 동포들이 일단 다 일본 국적을 산실하게 돼요. 네, 산실하게 되면서 한국에 귀화하지 않은 이상은 조선인이 되는 것이고, 조선인이 되고 있는 이상은 위지할 수 있는 단체는 아무래도 그 북한하고 관련된 단체에 위지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기국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북한에 넘어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원래는 지역으로 봐서 남한 출신, 남한 출신이에요. 경상도,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이 그렇죠.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아닌데도 어쨌든 조만간 동일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동일이 되는데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근데 적어도 북한 정부가 좀 더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또 지산낙원이라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에 가자고 해서 북한에 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제일교포들이 일본에서 좀 차별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전체 그 제일교포 중에 60%가 무직이었고 또 대부분 이제 일용직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북한 정권이 선전을 열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포들이 북한에 가면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거대한 사기극에 놀아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조금 뻔히 지역인데 사람들은 그 낙원으로 알고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63년도에 그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에 건너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생생하게 다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형제들도 이제 북한 안 가겠다고 다 버티고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오래 해가지고 완전한 이제 빨갱이였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북한에 끌고 갔는데 딱 내리는 순간에 그냥 딱 보고 다시 가겠다고 막 그랬대요. 그 청진항에서. 예. 속은 걸 알고. 예, 완전히 속은 거죠. 10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 회에 걸쳐가지고 이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초에 갔던 사람이 일본에다가 편지라든지 해가지고 여기 올 곳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처음에 갈 때는 모르고 막 갔는데 소문이 약간 이상하게 막 나는 거예요. 일본에다가. 그래서 한번 가면 안 오더라. 그래서 일본 교포들이 좀 이상하니까 몇 명을 한번 싹 보내봤어요. 보내보고 편지에다가 이제 그 배추가 누렇게 떴더라. 하게 되면 이게 오지 말라는 신호가 되는 거죠. 따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암호를 해가지고 먼저 갔는데 그런 편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북한으로 가는 분들이 막 줄기 시작했죠. 근데 아까요, 저 화면에서 봤어요. 조선은 도쿄의 오물장이 아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그 북일 관계를 막 이제 그 추진하면서 북한에 이거 너무 없으니까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옷 막 중고품들을 막 보내왔어요. 맞아요. 근데 중고품 옷들은 쓸만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페트 비닐병 있잖아요. 비닐 방막, 뭐 전자부품들. 진짜 쓰레기. 예, 배터리까지 막 들어오는데. 좋은 거 아니야? 일본은 진짜 쓰레기지만 북한은 정말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예, 그래서 필요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한때 김정일이가 이제 그걸 가지고 투집을 건 적이 있었어요. 평양은 이제 도쿄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레기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뭐 말로 잠깐 했지만 또 다시 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걸 못 사서 또 안달이 난 적이 네, 있고요. 엄청나요. 제일 귀한 건데. 아무튼 사람도 모자라서 폐기물에 뭐 중고 물품까지 뭐 일본과 북한의 연결고리였던 그 만경봉호는요. 이것 말고도 더 특별한 쓰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쓰임이었는지 우리 준혁 씨가 퀴즈로 준비하셨죠? 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만경봉호는 북한의 0.1% 상류층들이 땡땡땡 할 때 많이 사용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이만갑의 베테랑이신 깨꼬회원 나무 김일중 깨꼬회원 나무
이야. 잊었는데. 진짜. 아니 그냥 저부터 하면 되지 뭘 깨꼬에오가 왜 나와요? 깨꼬에오 나무 김일증 형님께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깨꼬에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깨꼬해요. 깨꼬해요. 아니 이거는 제가 준혁 씨가 낸 문제는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은 너무 쉽네요. 이건 실은 왜냐면은 해외에서도 유명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지중해나 이런 데서 배 띄워놓고 이거 하거든. 그러니까 호화 유람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요트 이런 거 요트 이런 거. 풀파티 뭐 이렇게 요트에 있는 파티할 때 사용했다고? 네, 파티할 때 사용했다. 내가 이건 맞춘다. 내가 준혁 씨 문제는 내가 맞춘다. 네?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봉은 북한 0.1% 상류층들이 비밀 무역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만경봉호는 여러 차례 개조를 거쳤었거든요. 초반에 만경봉호는 3,000톤급 배였습니다. 근데 1992년 일본 소상공인들의 돈을 마련해서 북한에 보내준 만경봉호는 8,000톤급에서 9,000톤급의 그런 배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였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객실 혹은 선실처럼 생겼는데 안에 자동차들을 수납하기 위한 굉장히 큰 자동차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수납 공간을 통해서 일본제 외제차들을 많이 수입을 했었고요. 보통 리스 이런 차들이 평양에서만 돌아다녔는데 그 차들이 전부 만경봉호를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고이즈미 총리 일본 방북 이후 북일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런 일본의 중고차들이나 그런 차들이 대놓고 평양의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요. 최근에도 북한은 일본 제품들을 밀수입하고 있는 건가요? 1차 핵실험 이후 일본이 북한을 독자 제재 대상국에 올려놨었거든요. 그 이후 만경봉호 90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만경봉호도 니가타 항에 입항이 금지됐어요. 그래서 만경봉호는 그때부터 계속 원산항에 정박해 있는 상태고요. 만경봉호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 무역하는 제품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북한과 일본 사이의 밀무역은 그때 이후로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재팬으로 남북통일 총성 없는 북일 전쟁 베스트 3 이번에는 대망의 1위입니다. 화면 보시죠. 노재팬으로 남북통일 총성 없는 북일 전쟁 베스트 3 1위 일본의 머리를 겨눈 북한 핵미사일. 네, 북한은 요즘 미사일과 방사포를 펑펑 쏘아대고 있죠. 오늘 새벽 북한이 동북방 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반응이 궁금합니다. 사실 백희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본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일본 정말 이거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죠. 시작은 1998년에 그 태포돈 1호가 처음으로 그 일본 상공을 통과를 하면서 그때 그 아오모리 그 츠가르 해협 넘어서 그 태평양까지 갔는데 그때 일본인들 충격 받았죠. 그러니까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이런 위협이구나라는 걸 그 경각심을 좀 갖게 됐고 2009년도 그리고 2012년도 그리고 2016, 2017 이렇게 이때가 5번 그 일본 상공을 넘어갔는데 내 나라를 넘어간다는 건 이건 진짜 쇼킹한 얘기겠어요. 네. 일본이 이 문제에 상당히 좀 민감한 이유는 그 일본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그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근데 그게 다 그 땅 위에 그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 직접 공격 당하면은 그게 금방 초토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미사일과 또 핵하고도 연결돼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일본은 일단 동일본 대지진에 그 원자력 발전의 문제도 있었는데다가 원래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그 비폭 세계에서 유일한 그 비폭 국가이기도 해서
이거는 뭐 한국 분들이 뭐 좀 이상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일단 많은 일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만약 사용한다면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사용할 것이다. 자, 그 이유는 일단 일본이 가깝고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미국하고의 동맹국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가장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일단 일본에서는 인식하고 있고 또 그 심리를 또 그 아베 총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추기고 그러니까 개헌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니 미사일 쏠 때마다 솔직히 위협적이고 더군다나 일본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건 일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쟁 선포와 같은 건데 북한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우선 북한이 동해쪽으로 이제 미사일 쏘고 하는 것은 뭐 자체 군사훈련이나 뭐 이런 명분도 있겠지만 우선 일본에 대한 항의의 표시죠. 그게 두 가지. 일본은 공격도 할 수 있다. 일본이 이렇게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아주 강한 거죠. 사실 북한이 미사일 개발 원칙이 전략적으로 보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타격 전용이거든요, 원래. 우리 한반도 안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화력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고 북한 자기들도 이제 일본을 맞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 전쟁에 나가면 너무 협력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공포심 조성에 이제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 뭐 많은 분들 계신데요.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일본 쪽에 미사일을 쐈어요. 그때 그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 우리가 뭐 인공지구 위성을 올렸을 때 북한 주민들이 진짜 엄청 환호였어요. 만세를 부르고 뭐 연도 환영을 하고 그때 난리였는데 그때 일본을 또 건너가니까 또 우리 당적으로 이렇게 포치가 내려온 게 뭐라고 했는가? 일본이 아무리 군사적이든 경제적으로 이렇게 강하다 해도 우리 북한이 우리 군사력에는 꼼짝도 못한다고 정말 우리 그걸 누구도 잡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엄청 많이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나도 자부심이 있었어요. 야 정말 우리 조국이 정말 세고 우리 장군님이 제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계속 쌓아 올리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니 저 한 발 쌓아 올릴 때 우리 북한 주민이 한 7, 8달 먹을 식량을 계속 하늘에다 쌓아 올려 바다에다 떨구면은 그다음 우리 굶어 죽으라는 거야. 그럼 저 미사일은 대체 누구를 위한 미사일인가? 그러니까. 네, 우리 북한 주민들 다 그래요. 저 미사일 그러면 김부자를 위한 미사일이구나. 응? 우리 죽은 다음에 그 미사일에서 우리 무슨 필요해요? 언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네. 저 미사일 쏜데다가 그 옥수수를 막 넣어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덮튀어라고. 네, 막 주워 먹고 싶다고. 나 하늘에서 떨어지겠네. 네, 그럼요. 막 주워 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 완전. 뭐 명태 때라도 지나갈 때 쏘면 고기라도 잡을 텐데. 세상에. 그리고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 미사일을 하도 동해바다 쪽에 쐈잖아요. 그래서 명태가 다 죽어서 없대요. 그래서 러시아 명태가 들어와서 저희 그때 수입 명태를 먹었어요. 정민희 중대장. 네? 그 미사일 관련된 거는 북한에 있을 때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다 교육받고 뭐 쏠 때마다 뭐 비선거 방침 군사 강습 다 받는 건데 일본에 대한 교육을 뭐 전쟁 가상 교육 연습한 적은 한 번도 없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군대에서 이야기 도는 거는 뭐 일본은 원래 뭐 6.25 때부터 뭐 나라가 아닌 걸로 인정해주고 있어. 군대들은 일본 군대도 없는 나라야. 일본은 군대를 못 가지게 되는 국제법으로 뭐 자위대밖에 없어. 이런 교육을 많이 줘가지고 언제 전쟁을 일본어 한다는 상상은 없은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특별한 분인데요. 이분 인생에 남북일 근현대사가 모두 녹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대단한 분이십니다.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그리고 전쟁으로 고아가 되신 어머니를 두신 분입니다. 거기에 함경북도 김책 출신 제일교포시고요. 25세에 탈북을 하셨고 한국 생활 6년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일본 거주 10년. 그야말로 인생의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분입니다. 제일교포 3세 김명준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북도 김책시에서 살다가 24살에 탈북한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신 거고요? 네.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어제 오늘 해서. 네, 10호 태풍 크로사는 현재 일본 열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독도 부근 해상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울릉도 독도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을 뚫고 이만갑에서 불러주시니까 왔습니다. 현재 그러면 일본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전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사카. 자, 궁금합니다. 도대체 지금 소개만으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왜냐면 어르신들이 겪은 것부터 본인까지 해서. 혹시 틀린 거 있으신가요, 이 중에?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차근차근 우리 김명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얼핏 봐도 정말 엄청난 스토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 할머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태생인데요. 제가 언제 갔는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어쨌든 위안부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동남아 여러 곳을 다녔다고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네. 그리고 애할아버지는 징용으로 끌려서 일본에서 생활하시다가 아마 원자폭탄 간접 피해를 입으셨고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자식을 못 낳으셔갖고 저희 어머니를 입양을 했다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그러면 고향은 어디셨는지 혹시 모르세요? 애할머니 고향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애할아버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강산 김씨를 썼고요. 이름은 김용덕입니다. 제가 너무 지금 뭉클해서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은 게 이렇게 그거 하나만큼 안 잃어버리려고 달달달달 외우셨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주소를 외우신 건? 그 뿌리에 대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좀 일단 북한에서 친척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좀 구렸던 것 같고 그리고 어릴 때 좀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좀 가족의 정이 많이 구렸는데 한국에 가서 친척을 꼭 찾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쟁고아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어머니는 1949년생인데요. 그때 어머니가 살던 동네가 히로시마에서 조선인 동네였다고 저 들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45년도에 끝났는데 아마 저희 애할아버지도 원자폭탄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나중에는 북한에서 정신이 이상이 생겨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 연도별로는 한 4년 뒤지만 아마 원자폭탄 피해에 간접 피해로 나중에 사망하신 후에 저희 어머니가 고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뿐이고요. 방사능 피해. 네. 어머니는 일본인이었던지 조선인이었던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선인 가정에 입양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힘든 얘기네요. 할머니께서 위안부셨고 할아버지는 또 강제징용 피해자시고 그러면은 그 생활 형편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어머니는 12살에 북한을 갔는데 그때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서 듣기를 월사금을 잘 못 내가지고 학교 나가기가 창피했다고 그리고 또 애할머니가 일본에서 계실 때 뇌출이 오셔가지고 많이 아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이제 생활이 어려웠던 거네요. 네,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가 이제 뇌출혈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병원비나 뭐 월사금을 못 내고 어렵게 사시는 형편에서
북으로 가는 방법을 택하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때 조선에서 북한에서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이런 선전부를 보고 어머니는 가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12살 때에? 예. 그래도 그냥 일단 마음껏 배우고 싶었다고 어머니가 공부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명준 씨 가족분들도 그 망경봉호를 타고선 북으로 가신 건가요? 어머니는 1961년에 가실 때 러시아 배를 타고 갔다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네, 61년이면. 어머니는 그때 어릴 때였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처음에 사과를 받았대요. 배에서? 근데 그때 그 사과가 좀 못나고 맛이 없는 작고 이런 사과를 먹으면서 일단 거기서 실망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속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국수가 나왔는데 뚝뚝 끊어지는 국수. 그래서 이게 속는 거구나 이런 배신감을 느꼈는데 또 3, 4일 정도를 가는데 멀미를 너무 하셔갖고 좋은 기억이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북한에 딱 도착하셨을 때 실제로 북을 봤을 때, 현실을 봤을 때 그 느낌은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어머니는 처음에 봤을 때 그냥 회색이었다고. 그냥 뿌였고 일본에서 선전물을 봤을 때는 모든 게 선명하고 너무 예뻤고 그랬는데 청진항에 어머니가 청진항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모든 게 뿌여서 회색 느낌, 회색 도시라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가자마자 애들한테 돌 맞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당시 북한에서도 쪽발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쪽발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네 애들이 돌을 던져갖고 어머니가 머리가 터졌다는 그런 기억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명주 씨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북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제일 교포죠. 일본에서. 예. 저희 아버지는 좀 그때 한창 사춘기 17, 18 이 나이 때 좀 망종처럼 지냈나 봐요. 그러다가 20살에 친할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귀국선에 오르셨대요. 엄마야, 어떡해. 그래서 사고뭉치. 가출을 해도 어떻게 북조선으로 가출을 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우린 다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오고 나서 좀 힘들었는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나 조선에 사실은 와 있다. 그래서 저희 친할아버지도 귀국을 하셨어요. 세상에. 자식 때문에. 할머니 놔두고? 할머니 그때 유고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일본에서 돌아가셔갖고 유고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조총련 사업하고 저희 가족들이 그 당시는 좀 중산층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김책씨 누가 제일 잘 사냐 하게 되면 명준이 아니냐. 근데 실제는 그렇진 않았어요. 잘 사는 기국자들은 폐쇄적으로 살았어요. 아예 교류가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는 뭐 막 대놓고 이렇게 일본에서 방문 다녀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겉으로 봤을 때 제일 잘 살지 않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84년도 그러니까 45살, 6살 이럴 때 일본에서 큰아버지가 저희 김책까지 직접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문단으로 평양 두만강 기차 1열차를 타고 왔었는데 그때 제가 5살 때지만 그때 그걸 머릿속에 남아있고 기억이 집도 원래 2층에서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그 북한 집은 그때 당시에 좀 옛날식이라서 이렇게 쭉 하모니카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에서 그냥 3층에 2칸짜리 집으로 그냥 그 3층 집을 밑으로 내려버리고 저희가 3층에 올라갔거든요. 세상에. 그야말로. 큰아버지랑 큰아버지 친구분이 오셔갖고 2박 3일을 머물러 가셨는데 그때는 정말 부러운 게 없었죠. 선물도 가져온 거 기억나요? 뭐 엄청 많이 가져. 아마 일단
저희한테 준 것보다 국가에 바친 돈이 더 많았다고 들었고요. 그렇지. 진짜 많이 바쳤다고 들었고요. 네. 예. 제일동포들 그 방문단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재벌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냄새가 달라요. 외국 냄새가. 냄새가 달라요. 아니, 진짜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 다 알잖아요. 그 중국의 그 중고품 옷, 중고 옷이 냄새가 벌써 이렇게 이상한 자본주의 냄새 나는 거 알죠? 자본주의 아니, 진짜 냄새. 그렇다고. 우리 그 북한에서 그래요. 이 자본주의 냄새. 좋다. 막 이러면서. 좋다.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뭐 연예인 못지않은 진짜 구름대처럼 뭐 팬미팅 비슷하게 이렇게 막 구름처럼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으쓱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옷 입는 거랑. 그렇죠. 예, 저는 어릴 때 일본제를 옷을 입고. 예, 저 사진 뭐예요? 저건 제가 어릴 때 사진인데 참 저거 하나밖에 없는 가족 사진이거든요. 제가 뭐 숙제하다가 그 사진을 보다가 잉크를 쏟아가지고. 그렇더라.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 예,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 사진. 저게 아빠, 엄마가. 누구예요, 얼굴이 뒤에? 그러니까 뒤에는 검은 옷이. 아빠. 아버지? 예. 아버지 사진에 잉크 쏟은 거예요? 네. 아우, 아까워. 꼭 어머니랑. 그래. 속상해. 어머니랑 아빠예요. 아유, 아깝다. 내가 한 장 남은 사진. 이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북에서 나올 때? 네네. 근데 명준 씨. 네. 북한에서 잘 사셨어요. 네. 근데 왜 탈북을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일단은 어릴 때는 잘 살았지만 점차적으로 돈이 떨어졌고 그러다가 고난의 행군을 맞이했는데요. 그때가 1994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콜레라가 처음 시작됐어요. 콜레라요? 예, 콜레라 감염. 1994년 가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부터 시작됐고 9월쯤에 저희 아빠가 콜레라에 걸리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아빠를 부르마에 싣고 시병원으로 갔어요. 시병원으로 어머니랑 같이 가족이 이렇게 싣고 갔는데 그 시병원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병원에 들어가면 소독 냄새가 나는데 소독 냄새가 안 났고요. 설사 그러니까 사람의 그 냄새가 코로 찔렀고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저기 병실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복도에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여기저기 통곡 소리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목격했고 그때부터 뭐 길가에 사람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라는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지만 갈 수만 있었다면 아마 그때 뛸 수가 있었으면 그때 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못 뛰다가 운이 좋게 왔습니다. 명준 씨는 그럼 지금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오고 나서 그냥 가족을 무조건 데려와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9월에 사회에 나왔거든요. 뭐 이런 한국 정착가정, 교육가정 걸치고 네. 9월에 나와서 10월, 20월이요. 어머니를 중국에 먼저 불렀는데 그때도 좀 사연이 많아가지고 동생은 도지정리라고 평안도 쪽에 나가 있어가지고 동생을 못 부른 거예요. 그때도 참 되게 뭐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동생이 못 올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럽고 진짜 많이 보냈어요. 일단 가족이 최고. 또 멀리 살았으니까. 네. 근데 동생도 한 달 안 돼서 한 20일 정도에 동생도 왔고. 잘 됐다. 그 해에 다 온 거예요? 그러면? 네, 그 해에 다 왔어요. 이건 너무 잘 됐다. 늦었지만 박수 한번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이 고향이고 그래서 오자마자 귀화를 하셨어요. 네. 그 여동생도 지금 귀화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아직 귀화를 안 했거든요. 네. 뭐 갈 수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나중에 혹시라도 고향 땅 밟은 날 있으면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선 땅을 북한 땅을 받고 싶어. 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그 김명준 씨의 얘기가 정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 일본의 지배를 인해서 그 생긴 이렇게 정말 좀 그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삶이 게다가 또 그 2세, 3세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일본 정부가 제대로 뭐 사과도 하고 할 수 있는 대응 다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꿰뚫어보는 분들과 함께 북한의 구속의 세계를 알아보려 합니다. 사람을 보면 야 너는 될 것 같아. 너는 안 돼. 야.
마당의 봉숭아 나무 가지에 귀신이 들락날락 하도다. 제가 던지면 그 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저 MC 자리에 앉을 기운이 있습니다.